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6월 초여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이미 뜨거운 열기가 강렬히 여름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소리책갈피가 소개하는 흥미로운 추리소설을 들으며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890년대 최초의 여성탐정 러브데이 브룩 세 번째 에피소드는 영국 레드힐이란 마을에서 일어나는 뭔가 수상한 연쇄 도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묘한 건 수녀님들이 방문한 장소마다 절도 혹은 절도 미수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이죠. 경찰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오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딱 적합한 러브데이 브룩이 파견됩니다. 레드힐 수녀회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대를 앞서간 용감한 여성 탐정 러브데이의 예리한 추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레이디 탐정 러브데이 브룩의 경험, 그 세 번째 사건, 레드힐 수녀회입니다. 에베니저 다이어 소장이 서류함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자네에게 레드힐로 와달라는군. 여자가 눈에 덜 띄니 그저 혐의만 보이는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 정황을 살피는데 여자 탐정이 남자보다 낫다는 생각이 우세한 모양이야. 그리고 내가 알아본 바로도 이 레드힐 사건이 딱 그 의심만 가득한 사건이지. 음울한 11월의 아침이었다. 린치코트 탐정사무소 안의 가스등은 모두 켜져 있었고 좁은 창문 바깥에는 노란빛 안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러브데이 브룩이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이맘때에는 여기저기의 시골 저택들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니 조사를 하지 않을 순 없겠죠. 그렇지. 이 사건의 정황은 확실히 그 시골저택 강도 사건을 가리키고 있네. 이틀 전 존 머리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가 라이게이트 경찰서 건인 경위에게 흥미로운 제보를 했다네. 존 머리는 남부 런던에서 채소 가게를 하다가 그 가게를 매각했고 그 수익으로 레드힐에 작은 집 2채를 샀다고 하더군. 한 채는 본인이 직접 살고 나머지 한 채는 임대를 할 생각으로 말이야. 그 집들은 페이브드 코트라고 불리우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 런던 로드와 브라이튼 로드와 이어진 좁은 골목길이지. 이 페이브드 코트는 지난 10년 동안 위생당국의 열병 발병 지역으로 알려진 곳인데 존 머리가 구입했다는 주택 7번과 8번은 바로 그 환기가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아마 그 남자는 그 집을 거저 얻은 거나 다름없었을 거야. 존 머리는 8번 주택 세입자를 구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었다는데 3주 전쯤에 수녀복을 입은 여자가 와서는 그 집에 세를 들고 싶다고 하길래 그 제안을 얼른 받아들였다더군. 그 여자는 간단히 자신의 이름을 모니카 수녀라고만 했고 그녀는 최근에 자신의 이름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한 부유한 여성이 설립한 비종파 수녀회의 일원이라고 밝혔네. 모니카 수녀는 보증인은 없었으나 대신 집세의 4분의 1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불했고 세든 집을 장애가 있는 고아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더군. 신원 보증서 없음, 장애 있는 고아시설. 러브데이는 중얼거리며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다이어 소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집주인 존 머리는 반대하지 않았네. 그리고 다음날 모니카 수녀는 다른 수녀 셋과 아픈 아이들을 데려와 근처 싸구려 상점에서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갖춰 그 8번 집으로 들어갔다네. 얼마 동안 존 머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열흘 동안 그들의 본 모습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고 그 의심을 경찰에 전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는군. 그 수녀들에게는 늙은 당나귀와 작은 수레가 있는데 이것으로 매일 아침 이웃 마을을 돌며 구걸 순회를 떠났다가 매일 저녁엔 남은 음식이나 낡은 옷가지를 바리바리 싣고 돌아온다고 하더군. 그런데 바로 여기서 존 머리가 의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네. 그는 수녀들의 당나귀 수레바퀴가 향하는 곳마다 반드시 절도나 절도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사실은 이미 건인경이가 확인했네. 일주일 전 수녀들은 레드힐 마을 남쪽에 있는 홀리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외딴 집에 사는 한 부유한 신사에게 무척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더군. 근데 바로 그날 밤 누군가 그 신사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그 집에 풀어놓은 개가 심하게 짖어 강도짓은 미수에 그쳤다네. 따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외의 절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모양이고 존 머리는 수녀들의 움직임을 매일 가까이에서 지켜볼 것과 그 지역 경찰이 특별 단속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네. 건인경이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그래서 내게 편지를 보내 자네 도움을 구한 거라네. 러브데이 브룩은 수첩을 덮었다. 건인경이를 만나면 제가 어디서 머물며 일을 하게 될지 알려주겠죠? 레드힐 바로 전역인 머스텀에서 자네가 조간신문을 들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건인경이가 자네가 탄 객차칸으로 들어올 걸세. 건잉은 자네가 빅토리아에서 11시 반 기차를 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다네. 존 머리는 자기 집을 경찰에게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건잉은 그곳에서 첩보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는 낯선 여성의 존재가 눈에 띄기 마련이니. 그래서 건인경이는 골목 어귀에 있는 포목점에 자네가 있을 방을 빌려놓았다고 하더군. 가게에 딸린 그 방으로 들어가는 뒷문 열쇠는 자네가 직접 갖게 될 테니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걸세. 자네는 구직 중인 보육교사 미스 스미스로 이야기돼 있고 건잉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자네가 해야 될 역할에 아이디어를 붙여줄 것이네. 건잉 말로는 낮 동안만 그 방을 지키면 된다고 했으니 밤에는 레드힐 밖에 있는 레이커스 호텔에 좀 더 편한 숙소를 구하게나. 다이어 소장이 내린 지시는 이것이 전부였다. 러브데이를 태운 빅토리아발 11시 반 기차는 펄리 지역을 한참이나 벗어나고서야 런던의 안개 속을 빠져나왔다. 기차가 머스텀역에 정착했을 때 러브데이의 수신호에 맞춰 키가 크고 군인같이 생긴 사람이 러브데이의 객차를 향해 훌쩍 뛰어들어왔고 곧 러브데이와 마주보고 앉았다. 그 남자는 자신을 건인경이라고 소개했고 이전에 그들이 만났던 적이 있다는 걸 러브데이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런 다음 현재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화제를 돌렸다.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좋을 게 없습니다. 제가 이 근방에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 함께 있는 게 보이면 누구든 곧 제 조수로 찍혀 감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 레드힐 승강장에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레드힐에서 머스텀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 오는 도중에 작업복을 입고 연장통을 든 남자가 따라오는 걸 알고 아주 골치가 아팠지만 방향을 틀어 그자를 겨우 따돌린 다음 지름길을 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이 지역에서 산 적이 있다면 나만큼이나 지름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때 건인경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 그놈이 분명합니다. 기어코 날 따라왔군요. 기차가 이렇게 달팽이 걸음으로 가고 있으니 틀림없이 우리 얼굴을 봤을 겁니다. 마침 당신 얼굴이 창문 쪽을 향해 있었다니 유감스럽군요. 제 얼굴을 이 베일로 감추면 돼요. 그리고 그 의심스럽다는 자가 나를 다시 볼 기회가 생기기 전에 다른 색깔의 외투로 갈아입도록 할게요.
기차가 잠시 멈춘 동안 러브데이가 얼핏 본 것은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철도 옆을 따라 걷는 것이 전부였다. 그 남자는 모자를 깊숙이 푹 눌렀었고 손에는 연장통이 들려 있었다. 건인경이는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난 듯했다. 레드힐에서 내리지 말고 쓰리 브리지스 역까지 가서 거기서 브라이트행 기차를 기다렸다 타고 옵시다. 그러면 해질 무렵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신혼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각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레드힐 수녀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 수녀들은 자신들을 비종파 수녀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그들 말로는 어떤 종파와도 관련이 없고 때론 이 예배, 때론 저 예배에 참석하거나 때론 어떤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거라더군요. 그 수녀들은 설립자의 이름을 말하는 걸 거부했는데 사실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긴 합니다. 알다시피 현재까지는 혐의만 짙은 사건일 뿐이고 수녀들의 발자취에 따라 절도 미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쩜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남자 얼굴 중에선 간혹 저건 교수형감이 분명한 범죄자형 얼굴이 아닐까 하고 느껴본 적이 있지만 모니카 수녀를 처음 보곤 어쩜 저런 얼굴이야말로 범죄자 유형에 가깝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범죄자 유형의 얼굴 중에서 그 수녀 얼굴이 가장 최악이고 혐오스럽더군요. 그들은 수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근처에 거주하는 주요 저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건인경이가 종이 하나를 펼치며 말했다. 이건 당신을 위해 특별히 그린 지도입니다. 레드힐 반경 15km까지 포함했고 주요한 시골 저택은 전부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어요. 또한 여기에 그 집들의 색인을 달아 특이사항 역시 설명해 놓았습니다. 러브데이는 1분 남짓 지도를 살펴보고는 특이사항을 기재해둔 색인으로 관심을 돌렸다. 건인경이께서 표시한 집들 중 이 4개의 집은 이미 절도 미수가 있었던 것이네요. 저라면 이 집은 굳이 살펴보지 않고 불확실이라고 표시하겠어요. 그 강도일 땅은 어쩜 그 집을 우리가 주의 깊게 계속 수사하며 헛수고라도 하길 바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집의 경우는 겨울에 집이 비어있음이라고 한 걸로 아마 값비싼 식기류나 보석들은 이미 은행에 보관해 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이 저택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줄을 그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4명의 아들 모두 운동선수이거나 사냥을 좋아하는 스포츠맨. 이건 총기를 소지하고 잘 다룬다는 의미이니 강도들이 이 가죽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군요. 아, 이제야 주의해야 할 집들이 보이는군요. 우투놀. 이 저택은 분명 강도들 목록에 매우 유혹적인 집이라고 표시되었을 거예요. 최근에 주인이 바뀌고 재건축되었으며 복잡한 통로와 복도가 있음. 가문의 값비싼 접시를 매일 사용하고 집사가 전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음. 과연 집주인은 그 복잡한 통로와 복도가 자신의 기중품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최근에 해고된 화인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반파운드만 지어준다 해도 그 강도 일당에게 그 집 내부 구조도를 몇 장이고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다음 저택인 노스케이프 옆에 EL이란 알파벳은 무엇 뜻하나요? 그건 전기로 불을 밝힌 저택이란 뜻입니다. 이 저택 역시 줄을 긋고 제외하라고 말하시겠군요. 맞습니다. 저는 인류가 이 저택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범 장치는 밤새 집을 밝혀줄 전기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그 또한 고약한 함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노스케이프 저택 주인 역시 훌륭한 물품과 비싼 식기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노스케이프 저택의 제임슨 씨는 부자이고 그 근방의 유명 인사입니다. 소유물과 식기류 또한 훌륭하고요. 전기로 불을 밝히는 집은 이 지역에서 이 저택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이용하는 집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랄 뿐이죠. 전기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면 어두운 겨울밤 경찰의 수고를 덜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강도들은 결국 전기를 켜는 환경에 맞는 또 다른 절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요즘 강도들의 수법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50년 전처럼 총과 몽둥이를 들고 활보하고 다니지 않아요.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고 보완하고 보다 탄탄한 상상력을 가지고 뛰어난 수단들을 동원하죠. 그건 그렇고 요즘 인기 있는 탐정 소설들이 가끔 범죄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더군요. 쓰리 브릿지스에 도착한 그들은 돌아오는 기차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 러브데이가 레드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건인경이는 이전역에서 내렸다. 러브데이는 미리 예약해두었던 레이커스 호텔로 그녀의 여행 가방을 보내놓았다. 그래서 짐없이 레드힐역을 재빠르게 빠져나와 런던로드에 위치한 퍼목점으로 바로 갈 수 있었다. 건인경이가 가는 길을 상세히 알려준 덕분에 퍼목점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러브데이가 걷고 있는 조용한 소도시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런던로드에 접어들었을 때는 가게 주인들이 길 양쪽에 늘어선 자신의 가게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길을 따라 몇 미터 내려가니 불 켜진 상점들 사이에 어두운 부분이 보였다. 그곳이 큰 길로 갈라져 나온 페이브드 코트 골목이었다. 그 골목 구석에 있는 한 가게의 연문은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서 주위를 관찰하기에 적당한 자리로 보였다. 러브데이는 그 골목과 주변을 관찰하기 위해 그 그늘 속으로 움츠리고 들어가 자리 잡았다. 페이브드 코트에 위치한 집들은 방 4개짜리 집들로 절반 넘게 비어 있었다. 7번과 8번 주택은 다른 주택에 비해 좀 더 손질되어 있는 듯 보였다. 7번 주택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8번 주택의 위층 창문에 불빛 같은 것이 보이는 걸로 봐선 러브데이는 그곳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방인 모양이라고 추측했다. 그렇게 러브데이가 그 의문의 수녀와의 집을 살펴보고 서 있는 동안 당나귀 수레에 아이들을 태운 수녀들이 큰 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작지만 기묘한 행렬이었다. 검푸른 수녀복을 입은 수녀는 고삐로 당나귀를 끌고 있었고 비슷한 복장의 다른 수녀는 낮은 수레 옆을 따라 걷고 있었다. 수레 안에는 아파 보이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기나긴 구골 순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길을 잃어서 늦은 게 아니라면 아픈 아이들이 외출을 하기에는 확실히 늦은 시간이었다. 그들이 골목의 가스등 아래를 지나갈 때 러브데이는 수녀들의 얼굴을 슬쩍 살펴보았다. 건인경이의 설명대로 나이가 많고 키가 큰 여자가 모니카 수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러브데이는 건인경이가 말한 것처럼 그 얼굴보다 거칠고 험악한 얼굴을 본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보다 젊은 수녀의 얼굴은 그 험악한 모니카 수녀의 얼굴과 비교해 눈에 띄게 대비되었다. 젊은 수녀의 얼굴에 깃든 남다른 슬픔과 아름다움이 러브데이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충분했다. 당나귀가 골목 구석에 섰을 때 러브데이는 한 아이가 이 슬퍼 보이는 젊은 여자에게 애나 수녀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 아이는 서글픈 목소리로 언제쯤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곧 먹게 될 거란다. 애나 수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수레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품에 안고는 8번 주택 문 앞에 내려놓았다. 모니카 수녀도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끌어안아 문 앞에 내려주었다.
그런 다음 두 수녀는 수레에서 자질구레한 짐과 바구니를 내렸다.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수녀들은 늙은 당나귀를 끌고 근처 외양간으로 가는 듯했다. 그때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왔고 수녀들이 지나갈 때 인사를 나눈 뒤 골목 구석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끌고 후장길을 걸어 7번 주택 문 앞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그 문을 열쇠로 연 다음 자전거를 앞으로 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러브데이는 그 남자가 다이어 소장이 이야기해준 7번과 8번 주택의 주인 존 머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지나갈 때 자세히 살펴봤다. 까무잡잡한 50대의 남성이었다. 러브데이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걸 관찰할 수 있어 행운이었다 여기며 숨어있던 곳을 나와 길 건너편에 있는 포목점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포목점 가게 앞에 골라이트라는 이름이 놓여 있었고 가게 진열대에는 하인과 빈민층 요구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포목점 창문을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때 러브데이는 포목점 출입구 문 앞에 서 있었고 손은 이미 문고리에 놓여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자 러브데이는 그 남자가 건인경의 평정심을 흐트려 놓았던 머스텀 기차역에서 본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아까와 다르게 작업용 모자 대신 볼로를 쓰고 있고 공구통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러브데이처럼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라면 철길 옆을 따라 걷던 그 남자의 머리와 어깨의 움직임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틈을 주지 않고 재빨리 몸을 돌려 뒷골목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러브데이 앞으로의 행보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뻔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매복 활동이 들통나고 만 것이다. 그녀가 골목 그림자 속에서 수녀들을 지켜보고 서 있는 동안 그 남자 또한 안전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러브데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러브데이는 포목점의 골라이트 부인이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부인이 러브데이에게 가게 위의 방을 보여주고는 낮에 건인경이가 조심스레 보내온 편지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러브데이의 요청에 따라 펜과 잉크를 가져다 주었고 쓰디 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겨울지도 눈 한 번 깜빡 않고 깨어있을 만큼 강력한 커피일 거라고 농담을 건넸다. 친절한 골라이트리 부인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러브데이는 맞은편에 살고 있는 수녀들에 관해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부인은 수녀들이 매일 아침 11시 정각에 구걸 순회를 떠나며 그전에는 문 밖을 절대 나오지 않는 사실을 말해줬으나 러브데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외의 것은 대답해주지 못했다. 그날 밤 러브데이의 감시는 큰 결실이 없을 듯했다. 가스 등불을 끄고 모습을 완전히 감춘 후 자정이 가까워질 때까지 페이브드 코트 7번, 8번 주택에 눈을 떼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두 집의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았다는 것이 밤샘의 대가였다. 두 집 모두 불빛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스쳐 지나간 다음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느 집에서도 인기척이 보이지 않았다. 감시하는 그 긴 시간 내내 어여쁘고 서글픈 애나 수녀의 얼굴이 러브데이의 망막에 박힌 듯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째서 그녀의 얼굴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지는 설명하기 힘들었다. 러브데이는 혼잣말을 했다. 그 절망적인 얼굴 전체에 슬픈 과거와 슬픈 미래가 쓰여 있었어. 어두운 안드로메다의 얼굴처럼 말이야. 마치 나는 여기에 어떤 희망도 없이 무력하게 말뚝에 묶여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러브데이가 포목점을 나와 어두운 거리를 뚫고 마을 밖의 호텔로 향하고 있을 때 교회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굴다리 아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메아리 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러브데이가 멈추면 그 발소리도 멈추었고
걸으면 다시 따라왔다. 굴다리가 어두워 뒤를 밟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러브데이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살이 애는 듯 추웠고 하얀 서리가 내렸다. 아침 7시 식사를 하는 동안 러브데이는 지도와 시골 저택마다 덧붙여 놓은 색인을 다시 한번 살폈고 그런 다음 힘찬 걸음으로 시골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보통 런던에서 모든 길이란 노란 안개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메마른 나뭇가지와 울타리 위에 하얗게 내린 서리를 밝은 햇살이 비추며 반짝거렸고 이 평범한 포장도로는 티타니아 여왕과 요정행렬에 어울릴 듯한 거리로 바뀐 듯했다. 러브데이는 레데일 마을을 등지고서 놀스필드라고 불리우는 마을 방향을 향해 언덕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그녀는 그 길을 오롯이 독차지하진 못했다. 튼튼한 말 무리가 백도구덩이로 일하러 가기 위해 그 도로를 터벅터벅 지나갔고 한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 치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그 젊은이는 지나쳐가며 러브데이를 빤히 바라봤다. 그러고는 속도를 늦추더니 자전거에서 내려 러브데이가 언덕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러브데이가 가까이 오자 그 젊은이가 러브데이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미스 브룩. 혹시 5분 정도 저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을 건넨 젊은이는 젠틀맨다운 겉모습을 하고 있진 않았다. 그는 잘생기고 영리하게 생긴 22살 정도의 젊은이였고 평범한 사이클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모자는 굵고 곱슬곱슬한 금발머리 위에 쓰여져 있었다. 청년은 오솔길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끌고 갔다. 러브데이가 남자에게 말했다. 저를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 당신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아, 네. 저야 당신을 알고 있겠지만 당신은 분명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전 북부지방 사람이고 한 달 전쯤에 트로이첼 크레이븐 사건 재판에 참석했었습니다. 사실 전 지역 신문사 기자로서 그 재판에 간 거였고요. 당신이 재판에서 증언할 때 아주 가까이에서 얼굴을 봤기 때문에 당신을 어디에서든 다시 만나면 알아봤을 겁니다. 제 이름은 그랜펠의 조지 화이트입니다. 아버지께서 뉴캐슬 지역 신문사를 소유하고 계시죠. 전 문학을 좋아하고 그 신문사에서 때로는 기자, 때로는 논설위원 흉내를 내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주머니 쪽을 흘낏 보았는데 거기엔 테니슨 시집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젊은이가 말한 사실들은 문제가 없어 보였고 러브데이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젊은이는 곧 자신의 머릿속을 꽉 채운 듯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오늘 아침 당신을 보고 기뻐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러브데이와 보조를 맞춰 걸어가며 말했다. 전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당신뿐일 겁니다. 글쎄요. 제가 누군가의 공경에서 꺼내줄 힘이 있다는 데는 뭔가 의문점이 드는데요. 피부가 육체의 일부이듯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라는 게 그저 각자 자신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화이트가 간절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불쑥 다시 말을 꺼내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년에 한 젊은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여자는 최근까지 레드힐 인근의 저택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러브데이가 끼어들었다. 그 저택 이름을 말해주시겠어요? 그럼요. 우투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애니 리가 제 연인의 이름이죠. 이 사실을 그 누가 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조지 화이트는 마치 그녀와 관련된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어 기쁘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녀의 어머니는 애닐리가 갓난 아이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애니의 아버지 역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보름 전쯤에 애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죄를 지어 포틀랜드 감옥에서 징역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애니란 아가씨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나요? 그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전 갑작스럽게 애니에게 편지를 받았고 애니가 그 사실을 알리며 우리의 약혼을 깨자고 한 것만 알고 있을 뿐이죠. 전 그녀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을 깨는 건 허락하지 않으며 만일 날 받아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애니와 결혼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애니는 제 편지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투놀의 안주인인 코플랜드 부인이 저에게 짧은 편지를 보내왔죠. 애니가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고 어떤 수녀회에 들어갔는데 코플랜드 부인은 그 수녀회의 이름과 소재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애니에게 맹세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코플랜드 부인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무언가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는 거고요. 청년이 열광적으로 외쳤다.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두 다 알아요. 어떤 일이든 알아내고 싶을 때 당신이 그곳에 걸어 들어가서 둘러보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다는 걸요. 글쎄요, 저에게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는데 그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군요. 난 이미 그녀의 흔적을 알아낸 것 같거든요. 미스 브룩. 물론 단언할 순 없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테고 저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트가 조금 전처럼 열광적으로 말했다. 네, 저야 뭐든 그게 아주 미미하다 할지라도 당신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 겁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설명하죠. 현재 저는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수도회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특별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아무래도 그 수녀들의 공범인 것 같고요. 누군가 제 일을 대신하지 않는 한 저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즉시 런던의 사무소로 돌아가는 게 나을 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대신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맞아요. 레드힐에 제가 빌려놓은 방으로 가서 창가에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수녀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자세히 지켜본 다음에 제가 머무르고 있는 레이커스 호텔에 와서 저에게 그 상황을 보고해줬으면 해요. 전 아침부터 밤까지 제 행적을 은폐해야만 하고 바로 그것이 끈질긴 그 일당들을 따돌릴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 일을 하면 이건 분명 화이트 씨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수녀들 중 한 명의 검푸른 수녀복 아래에서 당신의 애닐이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어느덧 언덕 꼭대기 노스필드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 서 있었다. 왼쪽에는 마을의 학교와 교장의 집이 있었고 그 길 건너편의 느릅나무 숲 아래에는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길 양쪽에는 조그마한 정사각형의 정원이 딸린 작은 집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 작은 집들 중앙에는 우편 전신국임을 알리는 간판이 등불 아래 흔들거리고 있었다. 다시 마을 거주지로 들어가야 하니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첩자들의 관심이 저에게서 당신에게로 옮겨갈 테고 저는 또다시 다른 대리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당신은 곧장 자전거를 타고 레드힐로 가고 저는 천천히 호텔로 돌아가는 게 좋겠군요. 반드시 1시에 호텔로 와서 당신이 관찰한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이 일에 대한 보상에 대해 당장 확답할 순 없지만 제 지시대로 잘 이행해 준다면 저와 고용주가 충분히 보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정리해야 했다. 화이트는 자신이 이 근방에 머문 게 하루밖에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낯설기에 보다 자세한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브데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포목점의 손님인 것처럼 가게로 들어서서 골라이트리 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라고 조언했다. 부인은 틀림없이 카운터 뒤에 앉아 있을 것이니 그녀에게 젊은 청년 자신이 가게방을 빌린 스미스 양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온 편지들을 읽고 답하라는 부탁을 받았고 가게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라고 했다. 이 방문 열쇠를 골라이트리 부인에게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이게 당신의 신분증이 되는 동시에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함부로 방문 열쇠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입증해 줄 거예요. 화이트는 러브데이가 건네주는 열쇠를 받아 조끼 주머니 안에 넣으려다가 거기에 무언가 있는 것을 알고는 코트 안 다른 주머니에 열쇠를 넣었다. 조지 화이트가 다시 자전거에 오르자 러브데이가 말했다. 좋은 자전거네요. 수녀들의 움직임을 쫓는데 활용하면 아주 좋겠어요. 저에게 첫 번째 보고를 하러 올 때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리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조지 화이트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쏟아냈다. 그러고는 러브데이를 향해 모자를 들어 인사를 했고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고 떠나갔다. 러브데이는 조지 화이트가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고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느긋한 속도로 화이트가 간 정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 마을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통통한 얼굴의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길에 러브데이가 지나쳐가자 살짝 무릎을 굽혀 인사를 하거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모든 시골집들은 청결함과 단정함 그 자체였고 한 해의 마지막임에도 정원에는 철늦은 국화와 철이른 크리스마스 로즈로 가득했다. 마을 끝에 서 있는 크고 멋있는 붉은 벽돌 저택이 러브데이의 시야에 들어왔다. 저택은 도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광범위한 정원을 끼고 있었다. 그 집의 오른쪽 뒤편에는 크고 넓은 마구간이 있었고 그 마구간 바로 옆에는 분명 최근에 지어진 듯한 나지막한 붉은 벽돌 오두막이 있었다. 그 나지막한 붉은 벽돌 건물이 러브데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집이 놀스케이프 저택인가요? 러브데이는 때마침 곡괭이와 삽을 들고 지나가던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러브데이가 또 다른 질문을 했다. 저 지어놓은 작은 오두막은 젖소 외양간처럼 보이는데 혹시 용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치 질문받고 싶었던 일이었던 듯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남자는 저 작은 건물이 전기기관실이며 그곳에서 노스케이프 저택을 밝히는 전기를 만들어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그 남자는 마치 그것에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는 사람처럼 노스케이프 저택이 이 근방에 전기로 불을 밝히는 유일한 집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럼 그 전기선들은 지하로 이어져 있겠군요. 러브데이가 그렇게 말하며 그 전기선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남자는 기꺼이 그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그 저택에 전기선을 놓는 것을 도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기선은 하나는 공급용, 하나는 회수용, 그렇게 총 2개이며 지하 1m 아래에 피치를 가득 채운 상자 안에 넣어 놓았다고 했다. 그 전기선들은 전기기관실 안에 있는 전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전기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하를 거쳐 서쪽 끝에 가족들이 사는 저택 건물의 바닥 아래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었다. 러브데이는 남자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고는 저택과 그 주변을 천천히 조사했다. 일을 마친 러브데이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가
우편 전신국에 멈춰 건인 경위에게 전보를 보냈다. 전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하루 종일 화학물질과 석탄에 매달리세요. 러브데이 브룩. 전보를 보낸 이후 러브데이는 걸음을 재촉해 45분이 지난 후에야 호텔에 도착했다. 그곳은 이른 아침, 그곳을 떠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호텔에서 몇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리 스타그스라는 모임이 있어 꽤 많은 사냥꾼들이 호텔 입구를 어슬렁거리며 어젯밤 내린 서리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러브데이는 유유히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갔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곳에 있는 모두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거기에는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들 모두 목청 크고 격렬한 승마를 즐기는 딱 사냥에 빠진 사냥꾼들로 보였다. 그러나 이때 러브데이의 눈이 호텔 정원 건너편으로 옮겨갔다. 낫을 들고 울타리 풀을 쳐내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일까? 그곳에는 마르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모자를 깊게 꺾어 눌러 쓴 노인이 하나 있었다. 어젯밤부터 러브데이를 감시하던 첩자들이 그녀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놓아주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분명 성급한 것이었다. 러브데이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방은 호텔 1층 앞쪽에 있어 큰 길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러브데이는 창문에서 뚝 떨어져 서서 자신은 볼 수 있고 그녀 자신은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을 각도에서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던 그 마르고 구부정한 노인을 오래도록 꾸준히 관찰했다. 볼수록 그 남자의 실제 업무는 낫질이 아닌 다른 것임이 확실해졌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일하고 있었는데 러브데이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그 남자가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러브데이의 호텔방 창문을 몇 번이나 흘끔거리고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녀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는 오후 중에 건인 경위와 연락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러브데이는 누가 봐도 놀라운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응했다. 그녀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커튼을 완전히 열어 젖혔다. 그리고 창가에 놓은 작은 탁자에 그녀가 잘 보이게끔 앉았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서는 잉크, 편지함에서는 카드와 카드 봉투를 꺼내고는 거기에 빠른 속도로 무언가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1시간 반쯤 약속대로 관찰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조지 화이트가 호텔방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러브데이가 여전히 창가 탁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탁자 위 필기도구는 없었고 그녀의 손엔 실과 바늘이 들려 있었으며 그녀는 그것으로 장갑을 꼬매고 있었다. 화이트를 보자 러브데이가 말했다. 런던으로 돌아가려고요. 이놈의 소지품은 바느질할 곳이 끝이 없네요. 그럼 본 것을 보고해 주시겠어요? 화이트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봤습니다. 나의 애니를 그 수녀들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망할 수녀들 말이에요. 그녀를 그렇게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아니, 그 집에 쳐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겁니다. 이제 당신의 애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그건 천천히 해도 될 겁니다. 저와 한 약속을 어기고 애니와 이야기를 하려다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진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또 다른 대리인을 구해야 할 테니까요. 화이트가 화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맹세코 저는 당신과의 신뢰를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업어서 수레에 태우는 애니를 보면서도 전 한마디도 못하고 손조차 흔들지 못했다고요. 수녀들과 함께 애니가 오늘도 당내기 수레를 끌고 나갔나요? 아니요. 아이들을 담요에 싸서 수레에 태워주기만 하고 애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못생긴 늙은 수녀 둘만이 당나귀 수레를 끌고 나갔죠. 저는 창문을 통해 그 수녀들이 덜컥대며 모퉁이를 돌아 나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녀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녀들을 따라잡아 1시간 반 넘게 그녀들을 쭉 지켜봤고요. 그럼 오늘 수녀들이 향했던 목적지는요? 우투놀입니다. 아, 예상한 대로군요. 예상한 대로라고요? 화이트가 되물었다. 아, 잊고 있었네요. 당신은 그 수녀애가 무엇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지 모르죠. 이 무렵 우투놀이 유독 수녀의 관심을 끌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 역시도요. 화이트는 그저 러브데이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곧 달라진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미스 브룩, 그 수녀와의 혐의가 무엇이든 나의 애니는 그 어떤 지저분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데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럼요. 애니는 그 수녀와에 속아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수녀와에게 강제로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픈 장애 고아들처럼 말이죠. 화이트가 격분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 그겁니다. 당신이 언덕에서 그 수녀들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러브데이가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었다. 수녀들이 그 우투놀 저택에서 구호물품을 받았나요? 네, 그 못생긴 수녀 중 한 명이 당나귀 수레와 함께 대문 밖에 서 있었고 다른 수녀 한 명 혼자 그 저택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15분 정도 머물렀고요. 그리고 그 수녀가 돌아왔을 때 하인 한 명이 짐꾸러미와 바구니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아, 헌옷이나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나온 게 틀림없을 거예요. 화이트는 러브데이 앞에 서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곧 다시 물었다. 미스 브룩, 그 여자들이 오늘 아침 우투놀로 간 진짜 목적이 뭘까요? 화이트 씨, 제가 만약 오늘 밤 강도들이 우투놀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면 그 저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 저택의 주인은 현재 집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 그 저택에서 숙식해왔던 남자 하인 2명이 떠났고 아직 그 자리가 채워지지도 않았고요. 또 밤에 개들을 정원에 풀어놓지도 않는 데다 개집은 집사의 팬트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죠. 이건 제가 여기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도 쉽게 모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스럽겠죠. 하지만 제가 전문적인 도둑이라면 얻어낸 정보가 그저 사실일 가능성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확실한 정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그 근원지에 공범을 파견 보내겠죠?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화이트는 팔짱을 끼고 러브데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미스 브룩,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러브데이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곤 이렇게 대답했다. 당장 경찰에 연락해야죠. 당신이 제 편지를 건네받아 라이게이트의 건인경에게 전달해준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나의 애니는 어떻게 되죠? 그 점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애니가 수녀회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할 때 그녀가 속거나 강제로 들어간 것이 분명 증명될 테니까요. 수녀들이 새들어 있는 집의 주인 존 머리라는 남자처럼요. 그런 여자들에게 집을 빌려주다니 정말 어리석죠. 화이트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곧 그가 다시 물었다. 경위에게 보낼 편지는 어떤 내용이죠? 원한다면 제가 지금 쓰는 걸 옆에서 읽어봐도 돼요. 러브데이는 그렇게 답하며 편지함에서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투놀이 오늘 밤 위험합니다. 거기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화이트가 러브데이가 쓰는 문구를 따라 읽을 때 러브데이는 묘한 표정으로 화이트 씨의 잘생긴 얼굴을 훑어보았다. 화이트가 러브데이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편지를 전달은 하겠지만 답장은 받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런 스파이 짓은 하지 않겠어요. 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간단한 일은 간단하게 처리해야 되는 법이죠. 그럼 저는 그 소굴에서 나의 애니를 꺼내러 가겠습니다. 러브데이는 편지를 봉해서 화이트에게 건넸고 그는 그 편지를 받아 호텔방을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러브데이는 창문을 통해 자전거에 올라타는 화이트를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상상이었을까? 화이트가 호텔 정원으로 나가면서 건너편에선 울타리 작업 남자와 서로 알아보는 듯 은밀하게 눈길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던 건 그저 그녀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사실이었을까? 이제 러브데이는 울타리 작업자의 일을 아주 편하게 해주려고 단단히 결심한 듯 했다. 짧은 겨울의 낮은 곧 끝나가고 있었으므로 밖에서는 호텔방 안이 잘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러브데이는 호텔방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불을 켰다. 그리고 블라인드와 커튼은 여전히 열어젖힌 채로 두고 창가 자리로 돌아와 앉아 필기도구를 펼치고는 린치코트에 있는 탐정사무소 다이어 소장에게 길고 자세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30분쯤 지난 뒤 창문 밖을 살펴보니 울타리 작업자는 사라지고 험악해 보이는 불황자 2명이 손질이 거의 안 된 울타리 밑에 앉아 치즈 넣은 빵을 씹어먹고 있었다. 러브데이가 레디에 있는 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향하는 감시를 놓지 않는 것이 목적인 듯했다. 그동안 화이트는 러브데이의 편지를 라이게이트의 건인경위에게 전달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건잉은 표정 변화 없이 그 쪽지를 읽었다. 그리고 난로 근처로 가서 그 편지를 난로불에 타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갖다 대었다. 건잉은 자신의 행동을 옆에 있는 믿을만한 동료에게 설명했다. 오늘 아침 정보를 받았거든. 하루 종일 화학물질과 석탄에 매달리라더군. 그 말은 당연히 은연 잉크를 사용해 내게 비밀 편지를 쓴다는 의미지. 여기 적힌 우투널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거야. 건잉은 갑자기 말을 툭 끊더니 이렇게 외쳤다. 난로불 가까이에서 편지를 빼내자 가짜 메시지 사이로 러브데이의 진짜 메시지가 굵고 선명한 글씨로 드러났다. 이게 뭐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놀스케이프 저택이 오늘 밤 공격받을 것입니다. 위험한 조직이니 싸움에 대비하는 게 좋겠어요. 무엇보다 전기기관실을 잘 보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저에 대한 감시가 치밀해서 그 강도 일당을 잡는 데 방해가 될 게 분명하니까요. 러브데이 브룩. 그날 밤 달빛이 라이게이트 경찰서를 비추고 있을 때 노스케이프 저택에는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졌다. 서리 가제트 신문에는 다음 날 강도들과의 위험천만한 만남이라는 기사 타이틀 아래 그 일에 관해 아래와 같은 자세한 기사를 실었다. 강도들과의 위험천만한 만남. 어젯밤 제임슨 씨의 저택 노스케이프에서는 경찰과 악랄한 강도 조직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노스케이프 저택은 전기로 건물 전체에 불을 밝히므로 강도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두 사람은 저택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나머지들은 전기가 저장되는 전기기관실에 남았다. 신호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 전기선을 끊어 저택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과 혼돈에 빠뜨려 도둑들이 쉽게 탈출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마침 경찰에게 미리 경고를 받은 제임슨 씨는 두 아들과 함께 완전 무장한 채 어두운 저택 내부 홀에 앉아 도둑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몇 명은 마구간에, 몇 명은 집 근처 별채에, 그 외 나머지는 그곳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다. 강도 일당은 집사의 팬트리와 은식기가 보관된 금고로 곧장 연결된 계단 창문에 사다리를 대고 저택 안으로 침입했다. 그러나 강도 일당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복지에서 튀어나온 경찰이 사다리를 올라가 테러를 차단했다. 그와 동시에 제임슨 씨와 두 아들이 앞에서 그들을 공격했고
수에 압도당한 2명의 강도들은 쉽게 붙잡혔다.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곳은 전기 기관실이었다. 2명의 강도들은 도착하자마자 쇠지뢰로 전기 기관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있었지만 바로 옆 마구간에 매복한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다. 바로 그때 저택 안에서 붙잡힌 자 중 하나가 용케 호루라기로 신호음을 냈고 전기 기관실에서 망을 보던 자들은 전선을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즉시 경찰이 그들에게 접근했고 싸움이 이어졌다. 다행스럽게 이곳에 와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제임슨 씨와 아들들이 때맞춰 도우러 오지 않았다면 강도 중에서 덩치 큰 한 남자는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붙잡힌 강도 일당의 이름은 존 머리, 부자관계인 아쏘와 조지리였고 나머지 한 남자는 너무나 많은 가명을 써왔기에 어떤 이름이 실명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 모든 것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최근에 유사한 범죄로 징역을 살다 풀어난 아서리가 이번 강도 사건의 주동자로 보여진다. 이 남자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이들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런던에서 전기기술자로 딸은 우트놀에서 보육교사로 꽤 좋은 삶을 살고 있었다. 아서리는 포틀랜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자식들을 찾아와 그들의 인생 또한 진창으로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선 우트놀을 찾아 강도짓에 협조하라며 딸을 설득했다. 그 일로 놀라고 불안해진 딸은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고 최근에 그 주변에 설립된 수녀회로 숨어 들어갔다. 그러자 아버지 아서리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렸다. 그는 푼돈을 벌고 있던 아들에게 런던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아는 저급한 강도 일에 가담하라고 설득했다. 잘생긴 그의 아들 조지리는 1급 범죄에 소질이 있었던 듯하다. 그는 그동안 전기기술자로 일하며 존 머리라는 남자를 알게 됐는데 들리는 바로는 존 머리는 최근에 경제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고 한다. 마침 존 머리는 아서리의 딸이 들어간 수녀회가 새들어 있던 집의 주인이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비밀에 쌓인 이 수녀회를 이용해 경찰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는 계획을 잡기에 이르렀다. 강도 일당들은 자신의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에게 거짓 제보를 하여 수녀들을 감시하게 만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도 일당들은 수녀들이 방문하여 먹을 것을 구걸한 저택들을 절도하고 있었다. 그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드러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 모든 것은 사건 전반에서 경계심과 신속함을 보여준 라이게이트 경찰의 건인 경위와 노련한 경찰들 덕분이었다. 러브데이는 린치코트 탐정사무소에서 이 신문 기사를 큰 소리로 읽었다. 러브데이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느 정도는 정확하네요. 하지만 난 조금 더 알고 싶네. 다이어 소장이 말했다. 먼저 자네가 그 불운한 수녀들에게 의심을 거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 러브데이가 바로 대답했다. 그녀들이 장애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 때문이에요. 전 여자 범죄자들이 아이를 다루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드문 경우겠지만 그런 범죄자들이 아무리 친절함이나 다정함을 꾸며 아이들을 대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능숙할 리가 없거든요. 물론 모니카 수녀는 호감 가는 외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니카 수녀가 아픈 고아이들을 수레에서 들어 올리고 그 아이들의 작고 마른 손을 목에 둘러 안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걸 볼 때 아름다운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누가 봐도 잘생겼다고 할 조지리의 얼굴과 모니카 수녀의 험악한 얼굴 둘 다를 뛰어난 관상가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고 싶군요. 이 경우에는 정말 겉모습만으로 그들의 운명을 설명할 순 없을 거예요. 다이어 소장은 러브데이 여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하나도 묻겠네. 자넨 어떻게 집주인 존 머리를 의심하게 되었나?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엔
그 남자가 경찰을 위해 일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지만요. 처음 딱 한 번이지만 존 머리를 봤을 때 제가 관찰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전거의 램프 유리 오른쪽 구석에 작은 금이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램프 자체에는 홈이 가 있었고 잃어버렸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램프가 퓨즈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탄 청년 조지 화이트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 조지 화이트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존 머리의 자전거와 똑같더군요. 그 청년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존 머리의 자전거임이 틀림없었어요. 램프 유리에 간 금과 홈, 퓨즈, 3가지 특징이 모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건 아주 중요한 핵심이군. 그렇게 해서 자넨 즉시 존 머리와 조지리를 연결한 거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조지 화이트의 말이 물론 거짓이며 동시에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북부지방 사람 말투가 아니라는 것에 제 생각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태도나 겉모습을 보고도 또 다른 의심점이 생겼고요. 그 남자는 자신의 직업이 신문기자라고 했는데 그의 손을 보니 매우 거칠고 때가 묻어 있더군요. 마치 전문적인 기술자의 손처럼 말이에요. 그 남자는 자신이 문학가의 기질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주머니에서 툭 삐져나온 테니슨 시즘은 한 번도 펼쳐본 적 없을 것 같은 새 것이었어요. 손때 묻은 문학도의 책과는 달리 여기저기 해진 것 없는 아주 깨끗한 책이었죠. 마지막으로 그 남자가 조끼 주머니에 제가 건네준 방 열쇠를 넣으려다 말았을 때 그 주머니 안에 퓨즈 끝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대부분의 전기기술자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안에 지니고 있을 것, 바로 그 퓨즈 말이에요. 퓨즈란 전기기술자에게는 필수품이지만 문학가나 신문기자에겐 전혀 쓸모가 없는 물건 아니겠어요? 그렇고 말고. 그래서 그 퓨즈 때문에 그 근처에서 전기로 불을 밝히는 집이 떠올랐을 테고 전기기술자인 그가 그쪽으로 자기 재능을 활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로군. 그럼 그 단계에서 커닝에게 은연잉크를 쓸 거라는 전보를 치게 된 건 무엇 때문인지 말해주겠나? 그건 그저 미리 대비해 놓은 것뿐이었어요. 안전한 소통 방법을 알았다면 굳이 은연잉크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겠죠. 하지만 전 제가 감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정말 이번만큼 어려운 게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조지 화이트라고 말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언덕을 걸어 올라갈 때 저는 앞으로 일을 편히 하려면 그 강도 일당이 벌려놓은 함정으로 제가 못 모르고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자들은 끈질기게 우투놀로 제 관심을 끌려고 했고 제가 그 우투놀 저택을 다음 강도 사건이 일어날 장소로 의심하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의 부응에 그런 척했고 그 청년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하하하, 조지 화이트. 아니, 조지 리는 제게 자신이 넘어간 거로군. 최고의 복수야. 그 젊은 놈에게 제 손으로 자기와 동료를 감옥에 넣을 편지를 전하게 하다니. 아주 기발한 생각이었어. 그놈은 한동안 자네를 제대로 속였다고 생각하며 낄낄거렸겠지. 하하하, 하하하. 탐정사무소 안 다이어 소장의 유쾌한 웃음이 울려 퍼졌다. 러브데이가 치근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안쓰러운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건 가엾은 애나 수녀예요. 죽었다 믿었던 아버지가 강도에다가 그 일에 가담한 오빠라니. 그래도 어쩌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애나 수녀가 인생에서 서글픈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천적인 봉사가 유일한 교리인
그 훌륭한 수녀와에 들어간 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거예요.